네, 안녕하세요. 다음 시간은 2강으로서 지방정책법 특강 2강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위법성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방분권이라는 것이 결국 맞춤형 지역정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이다. 하기 위한 권한의 이양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처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굉장히 다양한 환경적 특성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입니다. 각 지역들마다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같은 각 지역들마다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 자연환경적인 요소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지역마다 각각 다른 산업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룰 것인가, 여기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이 자치분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대체 지역 맞춤형 정책이란 게 뭐냐라는 것도 중요할 것인데요. 지역 특색과 정책을 합치는 것이 지역 맞춤형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의 어떤 정책적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본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 의한 지역 실정에 알맞는 정책의 구현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그러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지역 맞춤형 정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지역의 특화 자원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지와 전문성을 중앙의 어떤 행정부처나 중앙정부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 기반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 특화 맞춤형 정책, 지역 맞춤형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도 아주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건 아주 일례에 불과한데요. 몇 가지의 사례들을 지금 밑에 예시로 두고 있는데 많은 지역 정책들이 이미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맞춤형 정책들은, 현재 맞춤형 정책들은 일면 중앙부처가 어떤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공모해서 추진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관련 법과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 그것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권한부여 없이 법과 정책을 집행하도록 하는 집행기관적 역할만을 부여해온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래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곳은 이 지금 자료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의 지방분권을 설명하는 자료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의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에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무원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고 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은 정책 집행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가 그래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2021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에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 그러니까 지방이양 일괄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46개 법률의 일괄 개정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400여 개의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권한의 이양이 가져올 변화를 예측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처리 권한을 다수 보유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러나 우리 지방행정의 실질적 변화가 과연 권한의 이양만으로 가능할까?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방정책을 형성할 능력을 갖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런 지역 주민이 없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례로 일본의 지방분권 일괄법 시행 이후의 논의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 일괄법이라는 것이 추진이 되었고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지방자치법의 논의들은 대부분 권한의 활용 능력을 배양하는 논의에 초점을 했습니다.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많은 지방 정책에 관한 지방 정책법에 대한 논문들이 그리고 도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분권 사회를 형성했다 하는 것이 어떤 일본의 그 지방 분권에 관한 일반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일본의 논의들을 종합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현실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적인 어떤 지역 맞춤 정책에 계속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맞춤형 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형성하는 형성적인 지역 맞춤의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것은 자주적, 능동적으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지 못해왔던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아가는 과정으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자치사무,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운용에 있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자율성의 한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뒤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하거나 그것을 운영한 의지가 약간은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정책 형성 권한과 그 권한을 넘겨오려는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금의 논의들,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어떤 제도적인 논의들,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그 제도적인 논의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이 보유해야 될 것은 어떤 능력에 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 능력에 관한 논의에 중점이 돼야 되는 것이 형성적 지역 맞춤형 정책의 실현에 관한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아래의 논의들은 그러한 것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것들인데요. 대체로 이제 능력이 그러니까 이것을 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치분권을 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어온 것이 아닌가들을 좀 논의하는 논거들입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는 한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것을 조금 구체화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논의는 그 노점 활성화 조례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논의들을 한번 종합해보는 것입니다. 간단히 먼저 결론부터 사례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일본의 후쿠오카 야타이 기본조례 제정에 관한 논의들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12년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안에 제정이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은 제정하여서 그 관광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반면에 한국에서는 조례 제정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먼저 잠깐 조금 더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자치구입니다. 노원구는 등산객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마다 노점에 의한 주민 불편 신소가 많아왔고 그것이 심각한 사회 갈등의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대상 조례 제정 논의 당시 노점들은 도로법 및 식품위생법상 불법 시설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점 문제를 철거 일변의 정책만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노점 상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지역 주민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노점 관리 정책에 있어 주민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2012년 2월 노원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할 구역 내에 노점의 활성화,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노원구는 해당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노점에 대한 도로 조명 허가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 여부를 그 상위기관이 법제처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노원구의 법제처 질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도로 조명 허가 및 조명료 등을 징수조례, 조명료 등 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도의 도로 조명 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노점을 도로 조명 허가의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위임 없이 노점의 선정 기준, 노점의 설치 지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 조명허가 연장 시 제출하는 서류, 그리고 노점의 조명허가 준수 사항 및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상위법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연 제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에 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제처는 먼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위임 사무를 의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었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사무, 우리는 이것을 이른바 기관이임 사무라고 부릅니다. 사무에 관한 사항은 개별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는 자치사무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 법제처는 상위법인 도로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도로법, 그 당시 2012년의 도로법 제11조 그리고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특별시도의 관리청은 특별시장이 되고, 같은 법 제38조, 제41조 및 제49조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관리청은 도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시도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의 징수 사무의 경우 그 권한은 특별시장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해당 사무를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한 경우 이는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에 해당하고, 이 사안의 경우 도로법이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조례 제정 권한의 위임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당연히 구의 조례로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노원구 조례로 기관이임 사무에 해당하는 특별시도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 징수 사무를 규율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원구청장이 위임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관하여서 도로법에 없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을 추가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구도로법 제38조, 현재의 도로법 제61조인데요. 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 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의 2 현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노원구 조례안은 도로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는 해당하지 않는 노점에 대하여 도로 법령에 규정된 이외의 점용허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정한 행위를 금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 사실상 노원구 조례안이 도로법에 없는 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는 조례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제처는 법령의 위임 근거에 따라 노원구 조례안에서는 노원구가 관리청인 도로에 대하여 노점을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5호에서는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물로서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에 대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노점을 점용 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상가와의 관계 그리고 상위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참고 의견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도로법령에 규정된 외에 점용허가 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관하여 중앙행정부처인 법제처는 도로 점용허가 형태의 노점허가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배척하면서 조례로 점용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명시적으로 방한하는 사항이 아니면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 사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러한 도로점용의 허가는 특정인에게 곡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곡물관리자가 공익판단을 통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그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도로법령에 따른 점용허가 기준 외에도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신청인의 적격성 그리고 사용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익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 조건을 붙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제처는 처분청은 그 재량 판단이나 조건 부과에 관하여 일정한 자기 구속적인 기준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로의 권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도로법령에 규정된 외에 점용허가 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위와 같은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보다는 처분청의 내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어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상황을 굳이 조례로 정하려고 하는 경우라고 설시하면서 이에 대한 입법 그 한도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재량권의 한계 내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고 도로법령에 명시적으로 방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법제처의 견해는 결국 이것이 상위법의 그러니까 상위법의 법령상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상위법의 입법 취지상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라 노원구는 해당 조례를 결국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상 사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위법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상위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 사무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허가 대상이 상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 조례로 허가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그 경우에도 다만 상위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셋째, 상위법에 의해 허가 기준 이외의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적격성, 사용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세부 기준은 처분청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세부 기준 수립에 따른 자기금속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므로 그 기준은 내부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2013년 1월 25일 노원구는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 규정으로 이건 하나의 내규입니다. 규정으로 그 노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노점 운영 허가의 대상을 생계형 노점으로 규정하고 생계형 노점의 재산 규모를 2인 가구 기준 2억 원 이하 기준을 정하고 노원구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으로 1년 고려해서 1년 단위 최장 5년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허가는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되 구에서 일정한 점용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노점관리 조직을 크게 개편해야 했는데 우선 노원구에서 직접 직원을 고용해 노점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점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노점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생계형 노점의 선정 기준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노점 설치 제한구역 지정, 노점 점용 허가기간, 위생 청결 등의 기준들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후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노점이 점용 허가의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서구, 부천시, 수원시 등에서 생계형 노점의 양성화, 관광 상품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점 활성화 조례들이 제정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 활성화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노점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리가게라고 이제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이는 더 이상 노점관리 행정이 지역 주민의 생계보장, 어떤 이 생계보장이라 할 것은 이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어떤 그 자치사무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생계보장을 위한 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노점 지원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노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다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저는 간단하게 좀 판시된 저의 견해들을 좀 밝히면서 오늘 강의들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또 내용들을 한번 다시 쭉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노점의 문제와 관련해서 용역업체들을 통해 철거 단속의 대상으로만 다뤄온 측면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생계보장과 보행권, 보장 등 건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충돌하여 심각한 사회 갈등의 원인에 이 노점관리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상 사례, 앞에서 우리가 본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노점 활성화, 양성화에 관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목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유권 해석에 구속돼서 노원구는 결국 지역 주민의 생계보장 및 상권의 활성화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 나아가야 할 가치들을 명확한 법적 지휘하에 발현해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렇지 못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자기 지역의 필요에 알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을
신속히 입안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진단이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노력들이 현실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자치분권 시대에 알맞는 지방자치 행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위기와 주민의 생계보장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더욱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아까 일본의 사례를 간단하게 좀 언급드렸는데요.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는 동일한 조례의 제정이 문제된 바 있었습니다. 2013년 큐슈 북부에 위치한 후쿠오카시의 후쿠오카 야타이 기본조례 제정 사례가 바로 그것인데요. 일본은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거리에서 야타이, 그러니까 우리식의 이 노점, 거리가게를 완전히 퇴출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소방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 다수의 법률에 의해서 이 야타이라는 것이 규제되었습니다. 특히 도로법 제33조와 도로교통법 제77조에 의한 도로 불법 점거에 해당했기 때문에 사실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후쿠오카시의 입장에서 야타이는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 관광 자원, 관광 상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 및 주민의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되더라도 어느 정도 그것을 유지시키고 묵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3년 후쿠오카시는 후쿠오카 야타이 조례의 제정과 함께 야타이 활성화 관광 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후쿠오카시가 주장한 조례 제정 당위성의 주장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일본의 내용과는 조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본의 지방공동체 조례의 위법성 판단의 주체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떤 해석의 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또 있습니다. 소위 일본의 정책법론자들이 말하는 자주적 해석권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독점되어 오던 그런 유권의 해석 개혁, 유권 해석 권한을 기초공공단체, 그러니까 기초나 지방공공단체에 배분 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적 법 해석권은 공정해석,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것을 유권해석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의 하위 개념으로서 위치하는 것입니다. 지방공공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그 해석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방공공단체는 지방자치 행정의 현장에서 실제로 법 해석 권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자치법규를 포함한 국가의 법령이나 실정법을 그 취지에 맞게 취지에 부합하도록 신속히 집행해야 하는 경우, 지역정책을 자치법을 통해 법제화하려는 경우, 또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송을 예방하거나 해결해야 하는 경우 등 지방공공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어떤 법 해석을 해야 하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지방공단체는 사실상 모든 행정작용과 관련된 법적으로 불분명하거나 모순되는 상황에 관하여 자주적 법 해석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에 의한 조례 위법의 방식과 그 판단의 조례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조례를 입법하려고 하는 입법의 방법과 방식이, 그리고 그것의 판단, 이걸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의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헌법 합치적 해석이라는 건 우리에게도 잘 익숙한 내용인데요. 법률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석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헌법 합치적 해석은 그 일본의 헌법 제92조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상위법을 입법자의 해석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침과 다르게 해석,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헌법 합치적 해석은 지방공공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그 방법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한도로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런 자치분권의 어떤 개혁 현장에서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성을 가지고 개별 논점으로 들어가서 그 보충성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자주적 법 해석권이라고 하면서 그것의 방법으로 헌법 합치적 해석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합치적 해석에 따르면 후쿠오카 야타이 조례는 다음 같은 의미에서 제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국의 헌법 제25조 2항에서는 국가는 모든 생활면에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 및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야타이를 퇴출시킬 수 없는 지방 공공단체, 지방의 기초 공공단체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오히려 지역의 공중위생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쿠오카 야타이 조례를 통해 야타이의 효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적정한 영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정책보다 헌법상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석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은 상위법 합치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사실 방금 법제처의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법제처 사례에서도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법제처가 제시하라고 한 것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우리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의 본질,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상위법 합치적 해석은 결국 상위법의 입법 취지 그리고 목적, 조문의 문자적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통상적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해석을 말하는데 특히 상위법 해석을 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정 경과 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 전문이 개정된 법령의 입법 취지 및 전반전 체계, 종전의 경과 규정이 실효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률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타 재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상위법 합치적 해석에 따르면 후쿠오카 야타이 조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타이 활성화 관광 정책의 실행 계획에서는 본 정책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오카 야타이 활성화 실행 계획에서 나타난 것인데요. 야타이 활성화 정책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의 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주민과 관광객의 접촉, 외국 문화와의 교류 등 도시의 글로벌화를 포함한 종합 정책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국제사회 일원은 일본국 헌법상 선언적, 규범적, 사회통합적 지침으로 활용하는 그 국제사회 일원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붙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후쿠오카 야타이 조례는 헌법 가치의 실현을 위해 또 일본 도로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77조 제2항 제3호 공익 또는 사회감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라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일본의 그 해석 방법을 살펴본 건데 우리나라의 약간의 사례와 좀 비교 가능한 여러 가지 좀 시사점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지방분권 개혁 이후 일본의 지방공단체의 책무란 지역 주민의 생각을 반영하여 그들이 실제로 원하는 정책을 발견하고 실현해내는 데에 책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까 저는 형성적 지방 맞춤 정책의 실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당의 정책을 실현하려면 어떤 수단을 도입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어디까지가 적법하고 또 어디까지가 위법하게 되는 것인지 판별하는 어떤 법무라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의 정책 법무로장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책 법무를 통한 법률 적법성의 판단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종국적인 판단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헌법과의 합치성 판단에 있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시간 이론을 좀 살펴보면서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자주 해석을 통한 정책 실현을 위한 법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책 법무는 결국 정책 실현의 법적 수단을 이용함으로 법체계의 특징을 이해하려는 것이 하나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법을 이해하려는 순서는 입법, 그리고 해석, 운용, 그 다음이 쟁송으로 이렇게 과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정책 법무에서의 법은 오히려 해석, 운용,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해로부터의 입법으로 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공단체는 일단 상위법과 헌법에서의 취지들을 이해해야만, 정확하고 면밀하게 이해해야만 법무로 들어가는 것이고 법의 입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 해석은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공동체 스스로 판례를 분석하며 소송으로 권한을 다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후에야 헌법 합치적 해석을 활용한 입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는 일본의 그 사례는 이렇게 비교가 가능할 것입니다. 정책 공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여기 법무라는 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좀 더 명확해질 것이지만 그 어떤 해석부터의 법무 운용이 왜 필요한가? 특히 지방공공단체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그리고 행정법 등 다양한 법률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또 민사적인 감도 필요합니다. 민법이나 형법 등에서 다루어지는 다양한 법률 지식들이 총동원돼서 입법, 해석, 운용 그리고 쟁송을 어떻게 펼칠지 검토하는 이론 및 실무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방공공단체의 정책 법무로는 어떤 다양한 법률 지식을 융합하여 해석, 입법, 쟁송 논리를 지방공공단체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또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지방공공단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형성적으로 법무를 펼쳐가는 것은 결국은 자치분권 사회의 진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의미를 갖는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결국 좀 요약을 해보자면 저는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행정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의 이념에 기하여 스스로 법을 해석, 운용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민의 권리보호와 법치주의의 수호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알맞게 정책의 실현을 위한 법을 마련해야 될 때에는 헌법 합치적 근거 하에서 자주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부처와의 그런 의견 교류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은 쟁송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만약 상위법과의 취지에서 문제가 있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그 권한에 대해서 쟁송으로 중앙부처와도 쟁송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정책 기획 능력과 법무 능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을 실현케 할 전문성 그리고 적극성을 보유해야 될 것입니다. 자치분권 개혁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 자율성과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과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복지 향상에 대한 주민 요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적 지식 부족은 직무 집행상의 중대한 과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 이미 판례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판례를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좀 다음번에 좀 기회가 되면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위와 같은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무엇을 강화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저는 법무 능력에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 강화라고 하는 권한의 이양이라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그것을 실행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한 것이 2000년대 일본의 지방분권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특히 법무 능력 중에서도 법 해석 능력의 강화를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상위법과의 충돌을 사전에 배제하고 상위법 합치적 해석 및 집행을 할 수 있으려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일선 공무원이 상당한 수준의 법 해석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 간의 법 해석 지침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주적인 해석에 의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법 해석 능력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사례 분석을 통해서 저는 좀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 두 가지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의식이 좀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법무 조직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것에 관해서 두 가지의 좀 그 기고를 최근 한 수년 전에 좀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좀 요약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 신문 기사를 한번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강과 2강을 여기서 한번 좀 요약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법학에서 말하는 자치분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에서 우리 현실에서 지금 자치분권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를 1강에서 살펴보았다면 2강은 현실적으로 우리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 취지였습니다. 결국 지방자치법학은 부여, 주민, 자치권의 발전, 그것의 정착을 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사회체제 하에서 지방경제는 앞에 지방자치 3요소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생존보장, 그리고 주민의 복리증진, 자율적인 권한의 확장 등에 관한 지방자치법학의 논의가 종국의 어떤 지역경제의 부흥을 염두에 두고 성립하고 있는 것임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코로나 사태부터 촉발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는데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나 드라이브스루 특산물 판매소의 설치 같은 데서 보였듯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떤 창의적인 정책의 도입은 굉장히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기의 극복의 열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이 경제활동,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서도 실제로 일어나야 될, 실제로 활용돼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형성적인 맞춤형 지역정책, 지역 맞춤형 정책이 어떻게 하면 발현시킬 것인가 라는 것에 좀 초점을 두고 싶은 것인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해석권의 독립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능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울노원구 노전관리조례 사례에 따르면 종래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사실상 조례제정의 거부가 결정되었습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법 해석에 구속되어 독창적인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결국 해당 정책의 발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민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 역시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 하에서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 위법성 판단의 주체 및 방법이 제시되어야만 하는데 그러한 비교법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저는 일본의 아까 말씀드렸던 후쿠오카 야타의 기본조례 사례는 굉장히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 안에서 그 사례에서 좀 시사점으로 여기고자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는 후쿠오카시는 자주적인 법 해석권을 활용해서 조례의 위법성 판단을 스스로 법 해석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그러한 과정들이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었고 여기서 나타난 조례의 위법성 판단의 방법은 헌법 합치적 해석과 상위법 합치적 해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강조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법무 능력이 강화돼야 될 것이다. 특히 법 해석 능력의 전문성과 적극성을 보유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부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보완돼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제시가 되겠지만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 한 가지만큼은 좀 강조를 드리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 강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